오히려 윤핵관들이 나대지를 말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관리를 잘하시는구나라고 할 텐데 얘도 떠들고 쟤도 떨고 얘도 윤석열 대통령 이름 팔아먹고 쟤도 팔아먹고 이러면 뭐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헐랭이가 돼버리는 거야. 헐랭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너덜너덜. 개나 소나 다 윤석열 대통령 다 측근이고 다 팔아먹어. 이게 얼마나 헐랭입니까? 우리가 뭐 우파 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이준석 때부터였나요? 이준석 때부터 당원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 탄핵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더 이상 우파가 이제 유리하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려? 예. 더 이상 우리가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세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지지자가 좀 부족해. 그래서 어린 친구들, 좀 젊은 친구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심지어 전라도 쪽 표도 지금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경한 주장들이 우리의 총선 가능성, 총선 승리 가능성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의 선거 전략을 보면 얘가 대단한 선거 전략을 갖고 온 건 아니야. 선거 전략의 주된 내용들은 툴튜버들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우파 강경도 아니라 그냥 뭐 음모론이지. 음모론자들, 우파 음모론자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강경론자들도 멀리해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 김진태 의원이 5.18 얘기하다가 징계당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끝난 거지. 쓰리썸 얘기할 때가 거의 이제 그 강경파들의 엔드였고 이제는 툴튜버를 좀 거리를 둬라. 그다음에 뭐 반페미 정도 얘기하고 뭐 공천 개혁하자 뭐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한 선거 전략이나 정책들이 아주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따르질 않는 거야. 왜? 세력이 없으니까 툴튜버의 시청자들 세력이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단세포적인 사람들만 데리고 있으면 내가 뭐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윗세대들이니까 인터넷 공간의 허수를 잘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 툴튜버들과 붙어갖고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떨어지고 다 망하고 다 데이터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선거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만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평타는 칠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이제 문화적인 선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능력일 거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우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뭐 중심 인물도 없겠다. 실력도 없겠다. 근데 공천은 받고 싶겠다. 욕심은 드글드글거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편만 되면 그냥 아무나 막대로 오는 거야. 뭐 심상정을 빨든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 딸이라고 하든 경남 꼴통이라고 하든 뭐 다 그냥 다 데려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니까 색깔이 이상해지고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저는 이익보수라고 부르자. 사익보수, 이익보수. 이런 이익보수를 이제 끝장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꿔야 돼. 천하람이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하람은 조국 키즈, 조국 사태 때 우리 쪽에 들어왔다. 젊은 보수 운동을 그때 시작해서 순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래요. 한국 보수층은 이준석에게 보수 혁신을 기대를 걸었다가 학질을 뗀 트라우마가 있다. 이준석에게는 인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준석 효과로 말미암아 당분간 그 당에서 젊은 나이를 앞세워 이준석 전을 출세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천하람이 새롭게 그 희망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어쨌든 천하람이 불러일으키는 바람만으로도 한국 보수가 질식하지 않을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보수 엘리트의 형질 전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든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를 떠나서 어떤 시대가 더 이상은 이런 586 꼰대들의 어떤 한심한 집단 린치에 의존하거나 인맥에 의존하는 정치 바닥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데로 가보자는 거야. 그게 뭐야?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지. 지금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건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인맥. 내가 대통령과 친하다 이딴 걸 내세워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능가하는 아직은 능가를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준석보다는 보완된 어떤 형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인정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자, 한국인들은 정치를 명분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습관이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치 토론을 즐기는 국민성은 어디서 나오나. 정치를 명분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기 때문이고 정치는 선악 구분이 명료해지면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도 있다. 나경원이 김기현과 무표정으로 찍었던 사진과 웃으면서 찍었던 두 장의 사진은 이런 명분론적 상상을 자극한다. 나경원이 어떤 상황에 따라 우울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까는 거겠죠. 한국 보수 엘리트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는 평균적 이미지. 이익을 보면 명분이 밥 먹여주냐면서 썩은 미소를 날리면서 딱 붙어버리는 그런 얼굴 말이다. 이건 보수뿐만이 아니라 586 꼰대들에 대한 평균적 이미지야. 586 꼰대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야. 자기 이익만 보면 명분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 이익, 자기만 기분 좋으면 그냥 눈앞에서 더러운 집단 린치가 일어나도 박수치고 좋아하고 자기가 기분 좋기만 하면 그냥 어디 병신 같은 소리 해도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돈 쏘고 어디 음모론 같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도 와 재밌다 이러고 맞아 이러고
여기에 정치적 이익만 있으면은 탄핵 찬성파도 좋고 다 좋다. 그냥 들어붙고. 그것의 끝없는 반복이 뭐예요? 586 꼰대들. 보수 엘리트들이 이 앞에 나약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이 앞에 나약하다. 나는 우파보다 탐욕한 좌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586이라고. 586이 딱 그 상태야. 이건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586이 딱 그래. 한국인들은 보수 엘리트들이 주는 위화감에 좀 더 예민하다. 못 믿어간다. 마치 자유가 종교인 것처럼 말하다가 오늘은 본인의 자유마저 적고 이익을 택하는 태도에서 환멸을 보는 것이다. 내가 얘기한 게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나오지. 우리가 자유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 일관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놓치면 안 되는데 증오심에 눈이 멀고 내 이익에 눈이 멀고 내 기분에 눈이 멀면 인간이 존나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추잡해지고 내가 안 하던 짓거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중성이 나오는 거지. 왜? 자유가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내 이익이 내 추잡한 나의 더러운 인성이 중심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게 누구야? 타인으로부터 환멸을 받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쓰레기들이 모이니까 정당으로 이게 모이고 이 정당을 문제점을 침묵하고 빨아주는 그 쓰레기들도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지.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데 문제를 인식을 안 한다는 거지. 왜? 자기네 기분에 자기네 이익에 맞으니까. 이런 더러운 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종교인 사람들에게 이념이 있겠냐? 이러지 말자는 거지. 천하람 세대에게 기대하는 건 그들 세대에서는 이익 보수 말고 이념 보수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 자체가 이익 보수와 다르고 동년배 좌파들에 비해서 더 당당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준석이라는 돌출적 인격이 빚은 희극적 시행착오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는 이준석과는 별개로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좀 더 완성형의 청년 정치인이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 온 거예요. 왜 다른 청년 애들은 그 정도는 안 돼? 보면은 뭐. 근데 이제 천하람 같은 경우는 애가 어쨌든 자기 직업에 애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기에 순천까지 가겠다는 도전 정신까지 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까방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하람이나 내가 뭐 본선을 통과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진 않지만 이 정도 현상에서 얘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포커스를 받은 만큼 자기 역할을 얼만큼 잘하고 여기서 큰 실수 없이 완주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천하람에 대한 일단 사람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실수나 발언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자기가 또 소화하고 오해를 풀고 이런 건 남은 문제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 왜냐면 권력자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한 자리씩 얻을 수 있고 싸바싸바해서 공천권 받을 수 있고 뭐 싫은 당대표 내쫓을 수도 있고 이런 개막장의 정당 안에서도 그나마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남아서 해보겠다고 나온다라는 거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586 꼰대들의 잘못된 이 반자유 꼰대 우파 반자유 꼰대 우파들보다는 지금 좀 좋은 변화로서 인지할 수가 있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안 가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 친윤계 현역 의원들은 3명이나 탈락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찰을 벌인 이준석계가 모두 본선 진출했다는 거. 결국에는 나경원, 안철수에 대한 집단 린치가 반감과 우려를 샀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유튜브로 보고 그걸 민심이라 생각하고 선거를 치는데 문제가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이 도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이거를 내가 이전에 벌써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작년에 말했어. 작년에 예산안 통과 때 내가 저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은 통과를 안 시키고 국민의힘에 있는 윤핵관들이 이재명 예산 통과시켜주면서 지들 지역구 예산은 받아봤단 말이야. 내가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당 장악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미 기저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지.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들 필요할 때는 팔아먹고 실제로 행동은 지들 이익에 걸맞게만 한다는 거야. 거기서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국민의힘 윤핵관들이 통과시켜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대체 누가 분탕하고 누가 지금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냐고. 이준석은 해봤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나는 뭐 갈만한 생각 같다 이러고 지 건드리랑 싸운 거지. 그게 이런 식의 영향을 주진 않았어. 뭐 그렇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다고 빠진 것도 아니야. 이준석이 있을 때는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섰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이 윤핵관들의 행태는 되게 이상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빠뜨리고 정부 안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고 지들 예산만 챙겨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만 할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야 이제까지. 근데 이상하게 이 윤핵관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의 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그거를 문제의식을 느끼는 나밖에 없나 봐. 나만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 윤석열 대통령 당 장악력이 약한 것 같다고. 지금 와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 왜?
당신이 당원들조차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 끌려간다는 윤핵관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윤핵관들이 나대지를 말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관리를 잘하시는구나라고 할 텐데 얘도 떠들고 쟤도 떨고 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팔아먹고 쟤도 팔아먹고 이러면 뭐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헐랭이가 돼버리는 거야. 헐랭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너덜너덜. 개나 소나 다 윤석열 대통령 다 측근이고 다 팔아먹어. 이게 얼마나 헐랭입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험해. 내가 볼 때 이거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이게 나올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싸우겠어 지금. 벌써부터 저 안철수 지지자들, 나경원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삐졌을 거고 뭐 이준석 건 말도 뭐 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나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다 이거야. 그리고 뭐 최고위원도 다 윤핵관이 됐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올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왜냐면 뭐 안철수 지지자들이며 나경원 지지자들이며 이준석 쪽 지지율 다 빠질 텐데 그럼 뭐 어디서 지지율을 갖고 올 거야? 뭐 북한한테 받을 거야? 어디 뭐 호남 가서 받을 거야? 늘어날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지금 걱정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어. 이 대통령실이 너무 폭주하니까 대통령을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리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입김이 센 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눈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글쎄 이거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힘이 더 빠지는 그런 것만 확인되는 지금 과정 아니냐 그런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예. 오늘날의 정당 정치는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했던 그 시절이 아니다. 삼김시대 때나 있었던 것들을 지금 갖고 와서 대통령이 감히 여당의 이벤트에 개입을 해? 이건 당원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당원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 당의 주인을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대통령이. 자, 최악의 시나리오, 현재 맞닥뜨리게 된 시나리오다. 당대표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문재영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됐을 때 최고위원들이 친문계 비문계 골고루 섞여 있었다. 비문계 최고위원들은 수시로 문재인을 향해 사사건건 들이받았다. 그래서 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도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다. 신윤계 의원들이 모두 탈락했으니까 김기현이 된다 한들 허수아비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꿈꿨던 시나리오가 이미 망해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것도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으면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김기현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그 의원들의 무능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될 텐데 지금 윤핵관 현역 의원들이 떨어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가 되는 거지. 왜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그들을 더 불리하게 만드느냐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준석기를 더 띄워준 꼴이 돼버리고 안철수를 띄워준 꼴이 되니까 왜 이런 하면 안 되는 정치만 하는 것인가. 주변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정치를 이상한 유튜브 보고 그 유튜브 썸네일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 청년당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윤신공방밖에 없냐. 당원들의 축제라더니 지들만의 잔치라는 느낌이 든다. 같은 당원이라도 위치에 따라 말의 무게가 다른 법인데 측근들의 말을 보면 가벼움이 느껴진다. 대통령도 당원이니까 의견 개진할 수 있죠. 그런데 후보 간 비방이 격화되는 것도 안타깝다. 윤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전대가 아닌가. 경제와 민생을 살필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싶은데 진흙탕 싸움만 있다. 영남권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오더하는 것은 과거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제 어렵다. 너무나 당원들이 성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청년 당원이야 국민의힘에. 그 총선 승리의 정권 성공을 위한 기점이 되려는데 정당 혁신 공약, 정책 선명성은 없다. 윤심파리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다. 대통령실의 의사표현, 윤핵관들의 언행이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크게 해치고 있다. 대통령이 당무기에 보려면 자해행위라는 생각까지 든다.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대통령이 당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다. 제가 얘기한 거죠. 이런 공감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통령은 행정부를 잠시 맡고 있는 임시직이란 말이야. 5년짜리 임시직인데 그 임시직이 선을 넘어가지고 당에 개입까지 하려고 하고 당을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이런 걸 노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과거를 외기면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대통령이 한가하게 보이고 동시에 대통령이 오만하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아니라는 청년들도 있었다. 대통령 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당무에 개입하는 게 원칙이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대통령 의견이 배제될 수 없는 현실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저마다 당대표의 기준도 있다. 뭐 뚝심 있게 뭐 밀고 가는 사람 뽑겠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나뉘었다. 정치권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젠더 문제 등 논쟁적인 사회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뤄온 정치인이란 건 장점이다. 그리고 젊은 보수라는 좋은 이미지를 전파했지만 정당을 통합하고 대표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역시 이준석의 그런 단점, 통합. 내가 계속 강조하죠. 이 통합을 해야 돼. 통합. 합쳐야 돼. 내가 그래서 맨날 통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통합을 해서 막둥이를 낳으시라.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아내와 잘생긴 여러분들의 남편과 통합을 해서 막둥이를 하나 낳아주시면 우리나라 부국강병 나라 발전에 일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이 그러면 중요하다. 남녀 간의 통합, 또 이 정당 이 간의 또 이런 사람들 간의 통합, 또 이 구성원들의 통합 이러면서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준석은 그런 능력이 많이 약하단 말이죠. 이준석이 토론, 여론전 어떤 이 전략가, 이 선거 전략가로서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지만 이준석의 약점은 뭐가 있다? 협상력이 없다는 거야. 뭔가 만나서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협상을 하고 뭔가 끌어내고 그 협상을 통해서 통합을 이뤄내고 사람들을 함께 하나로 뭉쳐가고 이런 부분이 이준석한테는 아직은 버거운 거예요. 이건 좀 더 뭐 사회 경험도 좀 많이 해보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또 사람도 접해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또 싫어도 같이 일도 해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 이준석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갔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천하람이라든가 이제 다른 청년 의원들이 이제 그런 걸 보완된 형태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지. 비록 이준석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우리에게 아직 청년들 몇 발이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또 우리에게 큰 변화를 또 예고하는 그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뭘로 가느냐? 총선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총선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의를 함의하고 있어. 예를 들어 공천 룰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누가 새로운 인물로서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또 어떻게 공정하게 이걸 치를 것인가?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커다란 변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 참모들이 얼마나 여기에 내려올 것인가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벌써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전대후 대통령실도 총선 출마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40명 정도로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 40명 정도로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몇 명으로 나오냐?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이 50명이 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가 나왔어. 40명보다 더 늘었어 지금. 50명이야 50명.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특정 지역구를 염두에 둔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다. 40명도 많은데 50명으로 더 늘었어. 지금 늘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게 어느 정도 뭐 정확성이 있는 정보였던 거네. 그 대통령실과 이렇게 얘기 나누는 사람이 뭐 방송에서 하는 라디오인가 거기서 얘기한 거 내가 들었는데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50명이야. 50명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 일하는 애들이 왜 저렇게 애들이 맛이 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야. 진짜 책임감이 없고 자기네들 개인 정치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천 받으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들이 너무 물이야. 물. 이건 물이고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너무 물이야. 물이야. 이거는 안 돼요. 50명 안 돼요. 싸움 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 나고 멱살잡이 나오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거기서 이제 공천 탈락한 애들이 이준석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 욕할걸? 이거는 뭐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냐 이러고 벌써부터 눈에 선하잖아. 이준석 같은 애들이 공천에서 배제당하면은 어차피 맥락상 우리들이 야 니들 그럴 줄은 다 알고 있었잖아 뭐 이러면서 갈 텐데 그렇게 충성한답시고 발바닥 갖다 대고 난리를 치던 윤핵관들이 저기서 내려온 50명한테 밀려가지고 50명이 좀 절반 가까이가 바꿔야 되는데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남아. 윤핵관들이 지금 뭐 8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거 연판장 만들고 하던 애들이 지금 몇십 명에다가 지금 있던 애까지 합치면 장난 아닌데 걔네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통수 맞았네. 이렇게 달면 먹고 뭐 빠르다가 쓰면 뱉고 뭐 나는 이용만 당했는데 눈물 훔쩍거리고 국민 여러분들 억울합니다 이러고 질질 짜고 이런 촌극이 벌어진
치고받고 싸우는. 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선거를 말아먹는 거야. 말아먹어. 예. 말아먹. 이거 안 돼. 너무 많아. 그리고 저렇게 많았을 때 김기현 당대표라면 더더욱 힘들 수 있어요. 더더욱 힘들 수 있어. 왜냐면은 김기현이는 이제 기성 정치인들과도 친한데 김기현이가 과연 기성 정치인들 제끼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을 다 받아주고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김기현의 이런 그 우유부담이랄까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또 이거 당대표가 아주 머리 싸매고 막 연락도 안 받을 수도 있고 별일이 다 벌어진다. 이거 총선 때 우리 진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50명은 더 많고 확 줄여야 돼 지금. 저건 너무 욕심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고 계시고 여기에 정말 조용했던 이준석이 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선거 공학적인 상황이 이준석계를 더 이렇게 좀 가치를 올린 상황이 왔고 정치라는 게 이런 대립구도가 너무 과열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언더도그마 현상이라고 하죠. 언더독 현상이 일어나서 좀 약자들의 손을 들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을 하죠. 여기에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절실히 필요한 우파 진영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자를 수도 없고 안 자를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라는 것을 어떤 보복, 복수, 증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진짜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지금 물가도 물가고 지금 올라가는 요금이며 세상이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여기에 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좀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그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통합을 포용을 배워가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